자, 첫 번째, 건축의 3대 구성 요소, 이렇게. 자, 비트루비우스는 로마 시대 건축가예요. 나중에 제일 먼저 배운 거기 때문에 비트루비우스 하면은 나중에 다음 중 서양 건축사에서 다음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써면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비트루비우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르네상스가 아니라 로마 시대라 했잖아요. 최초의 이론 건축가로 이 사람은 10서를 썼는데 10서의 3대 구성 요소를 첫째,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쓸모 있어야 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랬을 때 이렇게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의 3대 요소는 첫 번째 이렇게 뭐 알아야 돼요? 이렇게 편리성 이렇게. 다음에 편리성으로 따지고 다음에 견실성 이렇게. 다음에 뭐 우미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랬을 때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당연히 편리는 뭡니까? 기능을 갖다 이거. 그래서 순서로 갖다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구조, 기능, 미 이렇게 보통 책에 많이 써 있는데 이 사람은 기능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다 해줬어요. 다음에 구조, 다음에 미 이렇게 해서 이 순서도 잘 알아줘야 되고요. 다음에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다 했다는 거 이렇게. 이거 시험 안 나오는 것 같죠? 시험 다 나옵니다. 다음에 네르비라는 사람도 네르비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건축 구조가인 네르비는 이 사람은 건축의 3대 요소를 뭐라 그랬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를 먼저 했어요? 자, 기능이에요. 기능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스트럭처 구조 이렇게. 다음이 뭐가 틀릴까요? 똑같은 건데 뭐 우미성이나 미나 같은 건데 이걸 뭐로 갖다 나타났어요? 형태로 갖다 나타나. 형태. 그래서 이렇게 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색채도 있고 조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거고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미 다음에 얘는 네르비는 형태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그래서 기능상, 구조상 미 해가지고 미가 바로 뭐예요? 형태적인 구성 요소 해가지고 점, 선, 면, 크기 이런 거. 다음에 반복, 강조, 조화, 통일, 리듬 이렇게. 통일은 뭐야? 동일한 색을 갖다 쓰거나 동일한 창문이 연속적으로 나 있는 것은 통일감이라 그러고요. 이게 다르면 뭐예요? 그래서 변화잖아요. 변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계획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계획. 자,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건축 계획을 갖다가 조사하는 방법. 건축 계획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목으로만 따지면은 일단 이미지 맵 지도잖아요. 다음에 시멘틱 디펠런서 그래서 의미 분별법. 다음 세 번째가 요인 분석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이거 얘가 조사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거 갖다 써놓으면은 잘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공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뭐 구조물, 자연경관 이런 것을 갖다 뭡니까?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의 지가 연상감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책 앞페이지만 뭐 형광펜 노란 빨강으로 갖다 해놓고 점점 뒤로 갈수록 뭡니까? 난이도가 떨어져요. 건축 계획은 강론에서는 앞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실제상으로 뭡니까? 뒤에서 훨씬 더 매번 나와요. 앞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뒷부분은 매번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건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죠. 다음에 시멘틱 디펠런설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공간을 갖다 직접 체험을 갖다 해. 그리고 나서 느낌을 갖다 얘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복잡하다,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해주는 게 이게 의미 분별법이고요. 요인 분석은 인자 분석으로 같은 병끼리 묶어주는 거니까 일단 계획을 조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훨씬 더 잘 알아줘야고요. 얘가 방법이. 자, 사람을 그저 가르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입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가 여러분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단수가 있다. 단수. 단수는 바로 뭐냐? 한 개를 말해요. 그죠? 또 뭐가 있냐?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는 뭐예요? 두 개 이상. 됐죠? 그런데요. 자, 이런 인칭되면서는 인칭이 있다면 인칭 여러분요. 인칭이 뭐가 있냐? 1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바로 뭐냐? 나를 가리킬 때 1인칭.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말고 너희 뭡니까? 2인칭이 있단 말입니다. 너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인칭이 있을 겁니까? 그죠? 이걸 뭡니까? 이제, 그죠? 일본 애들이 바로 3인칭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그녀. 또 3인칭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죠? 되시겠죠? 자, 또 보세요. 복수 한번 볼까요? 자, 복수는 보세요. 내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바로 뭐냐? 1인칭. 그죠? 또 보세요. 자, 복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네가 포함된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당신. 들. 맞죠? 여러분요? 2인칭. 또 보세요. 자, 인칭에는 보세요. 자, 나도 포함되지 않고 너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무리가 있을 겁니까? 우리 바로 그들, 그죠? 그들. 바로 뭐냐? 3인칭입니다. 됐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인칭 되면서는 문장 속에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장 속의 역할을 바로 격이라고 그래요, 격. 그 격이 바로 뭐냐? 문장 속에 인칭 되면서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에 따라서 뭐가 있냐? 주어 기능한다고 바로 주격 그리는 거예요. 또 소유격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소유격 그립니다. 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바로 목적격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누가 쓴 말일까요? 그죠? 쪽발이 돼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주어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주격 조사를 붙여야 되겠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이, 가, 는, 것. 그죠? 자, 소유격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뭘까요? 뭐뭐의 붙여야 될 겁니까? 이것은 장장의 책이다. 자, 목적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붙일까요? 바로 목적 조사인 바로 을과 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번역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자, 1인칭 단수의 주격은 바로 뭐냐? I예요, I. 자, 주어자리 등장했으니까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자, I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는 또는요, 내가. 그죠? 2인칭 단수 주격은 바로 뭐냐? U입니다, U. 대문자 써야 되겠죠, 여러분요?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당신은 또는 당신이. 자, 3인칭 단수 남자 주격은 보세요. he를 씁니다. he. 그는 또는 그가.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보세요. she를 씁니다. 그녀는 또는 그녀가. 자, 3인칭 단수 그죠? 중성 주격은요. 그죠? 있었습니다. it. 그것은 또는 그것이 이렇게. 됐죠? 자, 또 보세요. 1인칭 복수 주격은요. we를 씁니다. we. 대문자 써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또는 우리가 이렇게. 2인칭 복수 주격은요. you를 씁니다. you. 당신들은 또는 당신들이. 얘는 단수가 한 거죠. 여러분요. 복수가 똑같아요. 형태가. 3인칭 그죠? 복수 주격은 바로 뭐냐? they를 씁니다. they. 그들은 또는 그들이.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I의 소격은 바로 뭐냐? my를 씁니다. my. 자,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소유격이니까 의자 붙여야 될 겁니까? 그죠? 2인칭의 소격은 바로 뭐냐? you입니다. your. 이것은 당신의 책이다. 그죠? 자, 3인칭 단수 남자 he의 소유격은 바로 뭐냐? his를 씁니다. 자, this is his book. 이것은 그의 책이다. 자, 3인칭 단수 여자 주격은 바로 뭘 쓰느냐? her를 씁니다. this is her book.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 조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는 참 이게 궁합이 좀 안 맞답니다. 종결 의미.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는 따위가 붙는데 이거요. 야들하고 야가
참 궁합이 안 맞답니다. 절대 둘이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 없어져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1번 스미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헤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그거요. 2번 한번 보십시오. 신기록 제조기 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요거요. 되죠? 빼는 것은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절대 같이 붙어 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4번이 안 볼까? 4번에 3초는 나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느냐, 느냐 동그라미. 그게 종결 의미예요. 가느냐, 하느냐,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죠. 이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가 종결 의미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끝에 있죠. 문장 제일 끝에 오는 의미, 요 의미가 종결 의미거든요. 그렇죠? 느냐가 그렇습니다. 이런 종결 의미 뒤에 라고라는 붙지 않습니까? 천하의 몹쓸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선 요거 하나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 호랑이, 침팬처럼 감정이 있는 유정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정명사는 피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피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정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정명사 그 뒤에는 에게, 에, 개, 스를 붙이고 나무, 돌빛처럼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그 무정명사에는 s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공식입니다.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됐죠? 자, 예를 들면 한국은 호주에게 3대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호주 이와 같이 나라, 정부 이것은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에 에게를 붙일 수가 없죠. 이렇게 호주에 해야 되고요. 보시오. 또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고 어디를 이기고 해서 어디를 대야겠죠. 그래서 호주를 3대1로 이겨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조사는 요 한 3개 정도는 조금 주의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유형도 꽤 괜찮은 유형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요. 10페이지 4번 문장의 불필요한 요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기타 할게요. 기타. 중요하지 않아서 기타가 아니고 그냥 기타로 묻겠습니다. 하나가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소위 남아들어온 표현에서 잉여적 표현 그런데 자, 예서 이런 것이죠. 좀 유치하지만요. 역전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성 자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왔던 문제예요. 가장 건전히 나온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뿌리째 근절 7급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뿌리째 근절 무엇이 중복될까요? 뿌리하고 근 무슨 근자지? 뿌리 근자거든. 그게 중복돼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박스.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제일 끝에 얘가 바로 뿌리째 근절 바로 그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제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충분히 집어넣어놨거든요. 됐죠? 근데 이거 아마 크게 많이 외우실 것은 없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낯선 것이 있으면 그 몇 가지 뽑아서 외우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중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 8번 한번 볼까? 8번 왼쪽 페이지 8번 돌이켜 회고 그랬죠. 중복 맞죠? 맞죠? 그리고 형극의 가시밭길 그랬는데 이 형극이 나무의 가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극의 가시밭길은 가시와 형극이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형극의 길 하든지 아니면 그 형극을 빼고 그냥 가시밭길 하든지 맞죠? 형극의 가시밭길 이것은 여성 자매와 똑같은 것이에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여튼 이런 중복도 꽤 괜찮은 유형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오른쪽 5번 수식구와 관계된 모호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소위 모호한 문장입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봤던 아까 문제 있었죠? 거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고성말로 중의성.
중의성이 있는 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됐죠? 됐습니다. 청동기와 이제 초기 철기 사회로 넘어가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국가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가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하나 발견된 오류가 아까 제가 그 문제 해설해주면서 문제 해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뭘 기록으로 써 역사로 다 얘기했다고 아닌 거 아시죠? 아까 2번 문장 사실로서의 역사였어요. 예. 밑줄 그어진 거 없으니까 사간의 평가나 의견 나온 거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랬습니다. 자 청동기 기원전 2000년경으로 이제는 굉장히 시간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원전 10에서 15세기까지로 넓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왜요? 아예 범위 자체, 우리나라가 지역적 범위 자체를 우리나라 삶의 터전을 훨씬 더 지금 더 넓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원전 20세기로 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최초의 금속, 청동이라는 게 유입이 됐어요. 그쵸? 이제 청동이라는 최초의 이제 금속 물질이 사용이 되는 거고 왜 청동인지는 아십니까? 동과 구리와 아연을 우리가 합금하는 건데요. 요게요 녹는 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화력을 이때 당시 화력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 제일 빨리 녹는 그 금속 물질들을 합금하기가 제일 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쓰지 않는 청동이 전 세계 인류에서 가장 먼저 금속 물질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초기 철기. 지금의 철기, 지금도 철기니까요. 인류가 쓰는 도구의 재료로만 구분한다면 지금도 철기예요. 근데 지금의 철기와 이때 철기는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기원전 우리 5세기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를 초기 철기 사회라고 구분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아까 신석기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드디어 벼농사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벼농사. 드디어 인류의 벼농사가 이제 합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농업 생산량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벌써 농사 지은 지도 대략 한 4, 5천 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이라는 것도 그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아졌고 벼농사도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 사파 정도, 요 그림 정도가 이때 당시 권력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각자의 사유재산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고 이런 사유재산의 차이가 결국 없으면 처자식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푼 줍쇼 하면서 꺼야 되는 거고 꺼주는 사람은 의기양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 새끼를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인간사가 결국 권력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농업의 발달로 드디어 계층이 나눠지는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 잡고 있는 요거 지금 이삭을 자를 때 쓰는 저걸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은 여전히 간석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농기구로 반달돌칼이요. 눈이 두 개가 있으면 반달돌칼에 보시면 여기에 끈을 기는 거죠. 해가지고 손에 탁 잡고 탁탁탁탁 이삭을 자를 때 추수할 때 쓰는 그러한 대표적인 농기구는 아직도 간석기라는 사실. 간석기 농기구. 예. 반달돌칼이었습니다. 자, 이랬고 그 다음 요 지배층이 차고 있는 걸 보면 딱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바로 뭐예요? 대표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하체 비만, 비파형 동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비파형 동검은 지배층밖에 못 만지죠. 왜냐면 워낙 구하기가 힘들고 만들기 더 까다로운 게 우리 청동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일이 그렇게 녹여가지고 다 틀에 넣어야 되거든요. 요 틀을 거푸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청동 제품을 만드니 이걸 뭐 어디 피지배층은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청동제 농기구라는 말 따위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지배층이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고인돌에 묻히죠. 죽으면 고인돌에 묻혀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죠. 탁자형이라서. 이것 말고도 그냥 바위 하나 갖다 놓은 남방식 고인돌도 있는데 문제 나온다면 다 북방식 고인돌 위주로 나옵니다. 자, 북방식 고인돌은 이게 무기가 엄청나요. 이 덮개돌, 요거 있죠. 위에 덮인 돌, 이 덮개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괸돌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고 정말 언덕을 만들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저는 이거 백날 봐도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지지대를 세웁니다. 먼저 땅에다가 돌을 박는 거죠. 여기다가 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산은요, 언덕을 쌓은 거예요. 땅을 파고 돌을 넣은 게 아니라 언덕을 쌓아서 정말 우리 눈에 산처럼 보인 거고요. 그 위로 장정 수십에서 수백이 모여가지고 덮개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흙을 팝니다. 고인돌 완성.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무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다 농사일 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거고요. 그죠?